2013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쌍둥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김 씨는 쌍둥이 언니로부터 뭔가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언니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일요일에 돌아올게. 뭐지? 뭔가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뭔가 따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일요일까지 김 씨는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날 돌아오겠다던 언니는 무려 나흘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도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이에 걱정이 되기 시작한 동생 김 씨는 2013년 7월 1일 새벽 1시경 파출소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쌍둥이 언니가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생 김 씨가 언니에게 받았다는 이 문자, 이걸 딱 보자마자 베테랑 경찰의 단순한 가출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경찰은 이 언니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언니의 차가 경기도 오산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딱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 주인인 언니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네. 이 남자는 누구야? 차 주인인 언니는 어디 있는 거지? 경찰은 한시라도 빨리 이 운전자 남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검거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지인한테 이 차를 샀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남자는요, 폐차 직전에 차를 사고 파는 폐차 판매 영업사원 최 씨였습니다. 이 최 씨는 여자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사실인 걸까요? 이 최 씨는 나는 지인한테 차를 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지인은 누구야?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지인은 폐차 알선업자 40대 정씨. 이 정씨가 영업사원이었던 최 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넘길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너한테 이 차를 넘겨주면 절대 운행하지 말고 바로 폐차시켜줘. 만약에 바로 폐차를 못하게 되면 길가에 세워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덮개를 씌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차가 노출되지 않게 해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딱 뭔가 좀 이상하죠? 거기다가 하나 더 이상한 게 이 폐차 알선업자인 정씨가 폐차 영업사원이었던 최씨에게 이 차를 넘긴 시점이 이 언니가 실종되기 전인 거예요. 실종되기 전. 이 용의자 정씨가 이 언니, 이 여성의 차량을 이용해서 폐차 영업사원이었던 최씨에게 돈을 1,300만 원 정도 5월경에 빌렸습니다. 자기 차도 아닌데 남의 차를 끌고 가서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6월 26일경에는 다시 폐차 알선업자 최 씨한테 자기 차도 아닌데 마음대로 이 언니, 사라진 여성의 차를 팔아버립니다. 폐차시켜달라고 넘겨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이 차의 주인인 이 언니의 실종신고가 들어간 건 7월 1일입니다. 이 여성이 실종도 되기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 정씨는 이 여성의 차량을 마음대로 자기 차인 양 차를 담보로 돈도 빌리고 그 차를 팔아버리고, 딱 봐도 이 알선업자 정씨가 이상하니까 경찰은 이 정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와, 이 정씨가 사라진 쌍둥이 언니의 제부네. 가족인 거예요. 제부.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의 남편이 정씨인 거예요. 동생의 남편이 자기 아내 언니의 차를, 처형의 차를 마음대로 사고팔고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맨 처음 이 쌍둥이 동생이 실종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문자만 띡 남기고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데 이때 이 제부, 직접 이 쌍둥이 동생,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경찰서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리 처형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이 정씨는 내가 처형의 차를 몰래 팔아버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형을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하진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사실이었을까요? 경찰은 바로 이 정씨의 자기 자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정씨 자기의 자차 트렁크에서 실종된 언니 처형의 피가 나왔네. 거기다가 처형의 머리핀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뭔가 머리핀이나 피가 차량 뒷좌석에서 나오거나 했으면 뭐 처형이 두고 갔나 봐요. 혹은 뒷자리에 처형이 있다가 코피가 났었다. 뭐 이렇게 또 둘러댔겠죠. 하지만 차 트렁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하니까 결론은 이 정씨,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면서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자신의 처형을 살해한 셈인데 도대체 왜 자기 아내의 언니를 죽인 걸까? 보통 처형과 제부의 사이는 나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생활고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내 동생의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이 매일 한량같이 놀고만 있어. 그러니까 이 언니 입장에서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부인 이 정씨를 쌍둥이 언니 이 처형이 자주 뭐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6월 26일 이 두 사람이 단 둘이 집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쌍둥이 언니가 처형이 내가 너 같은 새끼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하대하듯이 무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정씨 또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말다툼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서 하대하듯이 말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날짜를 쭉 살펴보면 6월 26일 날 살해를 하고 7월 1일 날 실종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실종신고하기까지 약 나흘 동안 이 정씨는 뭐 했을까? 이 정씨는 26일 날 처형을 죽이고 그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옮깁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심을 피하려고 처형의 핸드폰으로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언니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일요일에 돌아올게. 그렇게 시간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자기 차 트렁크에 그 시신을 그대로 싣고 다닙니다. 왜? 아이씨, 이거 시신 어떡하지? 그냥 땅에 묻을까? 아니면 바다에 버릴까? 이거 고민한다고 이틀 간 거예요. 그 후 28일째가 되던 날 밤 10시쯤 집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오산의 한 공터에 안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자기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와서 우리 처형이 사라졌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라면서 뻔뻔하게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진술하던 정씨,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권리금을 다시 회수하게 됐는데 그때 그 권리금을 언니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생이 언니 권리금 일부는 나한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싫대. 싫어. 이 문제로 자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동생 김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 정씨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짜증난다고,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한다고, 뭐 어쩐다고 툭툭 짜증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니까. 그런데 이 정씨 말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아내 김씨가 언니 짜증나, 자기야 언니 좀 죽여줘 이렇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 김씨가 자기 언니를 죽여달라고 했다. 내가 살해 교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단 둘이 26일날 남았을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형, 가게 권리금 중 1,000만원 정도 내 아내 김씨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처형이 참나 싫어. 왜 내가 그 돈을 줘야 돼?
그리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돈을 줘라 말아야. 내가 너 같은 새끼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 안 하고 있는 거야.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말다툼이 돼버렸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니까 죽인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즉 내 아내도 이 사건에 가담이 되어 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죽여달라고 시켰다 라면서 말을 바꾼 거죠. 이에 대해서 아내 김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바로 쌍둥이 동생 김씨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김씨한테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언니를 죽여달라고 남편에게 살인 교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판독 불가. 거짓말 탐지기는 3가지 반응이 있다고 해요. 거짓말 반응, 진실 반응, 거짓도 진실도 아닌 중간.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남편 정 씨가 아내에게 살인 교사를 받아 죽인 거라고 했지만 죽이고 나서 이 정 씨는 아내한테 말 안 했어요. 숨겼습니다. 그리고 언니 처형의 차를 남몰래 처분하고 돈까지 받아 다 했잖아요. 그냥 아내에게 살인교사 받아서 죽였다면서 죽인 사실도 숨기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다 숨겼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교사 받았다며. 그러면 죽인 다음에 잘 죽였다,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이 정 씨는 살해 당일인 6월 26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자기 식구들한테 나 출근할게 라면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고 피해자 처형만 남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한 오전 10시 반쯤 다 집을 나왔겠지? 집에 처형 혼자 있겠지? 해서 바로 들어가서 죽입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처형차를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형을 살해한 후에 처형의 차를 시간을 들여서 다시 끌고 나온 거예요. 왜? 차를 팔려고. 차를 팔면 돈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처가 살이를 하다가 처형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돈 때문에 외제차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냐? 아니면 정말 아내의 살인교사, 아내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냐? 라는 건데 1심 재판부는 죄 명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형이었고 처형의 시신을 안 매장했잖아요. 거기다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25년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왜? 이거를 강도 살인이 아닌 살인으로 봤어요. 이 처형의 차를 판 값이 1200만원에서 한 1300만원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겠냐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보게 되면 보통 동기살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10년 내지 16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징역이 더 가중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중된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왜 더 가중이 된 건지. 양형 기준을 초과해서 무겁게 선고를 내린 이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인도 강도 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으로 봤고 거기다가 사체를 손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매장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동기살인에 가중 요소가 없다. 세게 줄 이유가 없다. 다만 사체를 매장한 거는 은닉으로 볼 수 있으니까 2014년 7월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된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살해 도구나 사체 은닉 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아무래도 계획적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범인 40대 남성 정 씨는 한때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농구 천재라고 불렸던 남자 정상헌. 오늘 말씀드린 사건의 범인이 정상헌이에요. 한때 허재의 뒤를 이을 선수로까지 평가받았던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을까? 사실 이 정상헌은 대학교를 고려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선후배 꼰대, 이 꼰대 문화가 강한 대학 농구팀의 단체 생활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자퇴를 하게 돼요. 자퇴한 선수였지만 많은 프로 농구 구단에서 콜을 했습니다. 왜? 농구를 잘하니까. 그렇게 2005년 프로 선수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 단체 생활 쉽지 않잖아요. 위아래 서열도 세고 군기도 세고 그러다 보니 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팀을 이탈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3주간 잠수 타기도 하고 이런 선수를 어떻게 끌고 가요? 그렇게 2008년 군대까지 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다시 농구 복귀를 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계속 술 마시고 계속 팀 이탈하고 훈련 안 나오고 재능은 너무 좋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해. 구단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 타는 게 일상이었대요. 어떻게 끌고 가요? 결론은 퇴출. 오랜 기간 농구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해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게 됐던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 집에서 핑가핑가 놀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찾아서 한 게 폐차 알선업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모습에 처형, 불만이 쌓였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단까지 난 거죠. 참, 정말 오늘 사건도 사건이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아내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거다. 내 언니를 죽인 것도 너무 한스러운데 남편이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망주였던 전 농구 선수가 벌인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